대체 이 불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었는가? 왕초보들을 위한 경제 이론의 새로운 세계를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코노미스트란 환율이라든가 주가, 금리와 같은 경제의 핵심적인 변수를 예측하고 해석하고 하는 걸 업무로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일을 27년, 이제 횟수로는 28년 동안 해왔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제 지식들을 많이 갈고 닦으면 갈고 닦을수록 전망의 어떤 예측력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 실증 학문이고 경험론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이론 따위는 폐기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싶은 그런 이론들은 많이 공부를 하고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경제학의 기초, 왕초보들을 위한 경제 이론의 새로운 세계를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 삼성전자가 2020년 2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놀라운 실적,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대체 이 불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었는가? 오늘은 그 문제를 학습 곡선, 러닝 커브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1970년대 초반 록히드사에서 개발됐었던 새로운 비행기, 바로 트라이스타 항공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록히드사는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서 트라이스타라는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었죠. 트라이스타 항공기는 당시로 볼 때 가장 혁신적인 비행기였는데요. 일단 날개에 각각 하나의 엔진만 달고 뒷날개에다가 신형 엔진을 다는 총 비행기 엔진이 3개 달려 있어서 트라이스타였던 겁니다. 여기다가 자동 항법 장치, 즉 자율주행 기능까지 넣은 혁신적인 비행기를 만들어서 큰 성공을 거두리라 생각됐습니다만, 문제는 1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난, 생산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미국 의회에 가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을 신청하는 순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특정 회사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옳은 일이냐, 또 이 회사 정말 살아날 수 있냐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회사의 경영 실적이라든가 생산 통계가 다 공개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제학자들도 이 회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을 했고 개발하게 될 때 비행기 한 대당 생산 비용이 얼마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돼서 이런 책을 또는 동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론 끝에 49대 48, 단 한 표 차이로 록히드사의 신형 항공기 트라이스타에 관련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무려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트라이스타는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스타가 실패하게 됐던, 사실 결국 록히드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비행기를 지금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학습 곡선을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학습 곡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뭐냐 하면 무어의 법칙입니다. 1950년대 인텔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인 제프리 무어 박사가 창안한 일종의 경험 법칙입니다. 경험 법칙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매 2년마다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의 양이 2배씩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 무어의 법칙이 뭐냐 하면 생산량을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신속하게 생산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면 매년 40% 이상의 생산 단가 하락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밟아나간다는 겁니다. 즉 학습 곡선이란 생산량을 배증할 때마다 2배로 늘릴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단위 제품당 생산 원가가 떨어지는, 혹은 기업이 떼돈을 벌게 되는 현상이 바로 무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무어의 법칙을 따라 나가는 산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이야기했었던 CPU, 그리고 두 번째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낸드, 바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산업도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노, 공정의 미세 공정의 차원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100나노 기술이 10나노 기술로 공정이 훨씬 더 세분화되며 공정에 투입되는 기계들의 효율이 향상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건 삼성, 세모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바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력한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에 아주 빠른 개선이 벌어지며 미세 공정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100나노에서 10나노로 빠른 기술의 혁신이, 그리고 기술의 혁신은 당연히 생산성의 향상, 생산성의 향상은 제품 단가의 하락, 제품 단가의 하락은 마진의 개선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생산되는데 투입되는 원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학습곡선입니다. 모리타 사장은 150개의 체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MD로부터 지금 당장 5만 개, 8만 개, 10만 개를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저희들 거느리고 있는 직원의 피로도, 제품 생산의 기계 한계 등을 통해서 저희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라고 답했죠. 그는 바로 올해 1955년의 이야기고요. 그러나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년 뒤, 3년 뒤에는 소니가 공장을 확충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확충하며 이전보다 더 좋은 트랜지스터를 쓰고 이전보다 더 좋은 기계 장비를 쓰게 되면 당연히 미소 커브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생산을 하더라도 단가는 떨어지는. 물론 미소 커브는 유지되겠죠. 당장의 미소 커브는 유지되지만 그 미소 커브가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트라이스타, 이제 드디어 원래 사례로 돌아왔는데요. 로키드사에서 개발했던 트라이스타 항공기는 처음 한 대를 조립했을 때는 무려 1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죠. 그러나 두 대를 조립했을 땐 7,700만 불, 그리고 16대를 조립했을 때는 대당 3,500만 불로 순식간에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트라이스타가 책정한 판매 가격은 얼마였냐면 1,470만 대였으니까 32대를 조립하더라도 단가가 2,700만 불이라면 버텨내기 어렵겠죠. 결국 128대를 넘어설 때 드디어 손익분기점, 대당 생산 단가가 1,600만 불로 떨어져서 물건을 팔더라도 손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트라이스타는 128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현금이 고갈되어 미국 의회에 가서 보조금을 받는 신세가 됐고요. 보조금을 받고 난 다음에 생산량을 더 늘려나갔습니다만 같이 물건을 만들고 있었던 맥도널드 더글러스사라든가 에어버스와 같은 주요 경쟁사들이 더 신속하게 학습 곡선을 타고 생산량을 늘려나가며 제품 가격을 계속 인하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어려움을 겪다가 마틴사와 합병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서 지금은 우리는 트라이스타 항공기를 더 이상 구경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상의 교훈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당장 올해 물건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배민라이더의 임금이 오르고 또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만 2년, 3년 혹은 5년, 10년의 장기적인 생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경우에는 학습 곡선이 중요해지는 거죠. 생산량을 늘려나갈 때마다 일정 비율로 제품 단가가 떨어지고 일정 비율로 기업의 마진이 늘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기업들은 그토록 열심히 R&D,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거고 새로운 설비를 그렇게 끝도 없이 확충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한번 게을리하는 순간 최근 인텔이 겪고 있는 수모처럼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 혁신이 매일처럼 벌어지며 생산 시설의 확충이 매일처럼 벌어지는 산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산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항공기 제작 산업. 두 번째, 반도체 제작 산업. 세 번째, 포드의 T형 모델처럼 자동차 생산 산업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강의를 마치고요. 핵심 강의만 하겠습니다. 미소 커브 잊지 마세요. 그 해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는 미소 커브에 따라 오히려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2년, 5년, 10년을 둔 장기 투자의 세계, 장기적인 기업들의 혁신의 세계에서는 매년 생산 단가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보이는 산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계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며 혁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첨단 산업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산업들일수록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들만 매집하는 전략이 우월할 수 있다. 그리고
선두에 선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는다 싶을 때에는 재빨리 2등 기업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혁신 산업은 끝없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터득해냈는지, 그 부분을 바로 포드 자동차의 모델 T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